네, 반갑습니다. 경제 만화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세요. 박시동, 이광수 두 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그거 슈츠가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저기 뭐야 1억 가지고 지분형 모기지. 지분형 모기지. 10억 살 수 있다. 이 사기꾼들이.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청년들 표심을 흔들려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더라고 저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쇼츠랑 이 방송 있잖아요. 널리 알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만약 이재명 대표님께도 보냈어요. 보셨더라고. 네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청년이라든지 무주택자 분들이 그리고 젊은 세대가 집을 못 사는 건 돈을 안 꿔줘서가 아니잖아요. 집값이 비싸서죠. 그러니까 집값이 비싸서 그 가격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소득과 자산이 없어서인데 그렇다면 이제는 예를 들어서 그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가격 뭐 너무 비싸서 못 사? 그럼 돈 더 꿔줄게 뭐 이런 식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정책이고 또 사실 이건 한국의 뭐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여러 가지를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저희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시장을 진짜 그 뭐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폭등시키려고 작정했고 그다음에 시장 교란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만약에 도입된다면. 그리고 저희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 중심 경제 이거 계속 탈피하라고 하는데 더 집중시키는 나중에 이러다 진짜 우리 다 죽는 정책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지난주 방송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좀 보셔라.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대선 때 저들이 또 청년들 표심을 부동산 정책 가지고 흔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때리기 조선일보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막아내는 중요한 어떤 정보가 되니까 꼭 지난주 방송 보시길 바라고 오늘 이제 여러 소식을 준비했습니다만 첫 번째는 한덕수가 요즘에 나오잖아요. 제2의 윤석열 아닙니까? 내란 대행이죠. 내란 대행이잖아요. 한몸입니다. 똑같아. 근데 이 한덕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경제 사령탑 아니었습니까? 한덕수와 최상목이.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경제가 왜 폭망했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수치도 이게 보여주면서 조목조목 따져서 우리 시청자들이 내가 체감했던 대로 그대로 수치도 나오고 분석을 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주변에 열심히 밭갈이 해야겠다. 이렇게 아마 밭갈이용으로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윤석열 경제 성적표 한번 먼저 이제 박시동 평론가께서 좀 품을 열어주시죠. 요거는 이제 시리즈로 가서 앞으로 할 게 엄청 많은데 오늘은 간단하게 맛배기인데 맛배기가 이 정도입니다. 뭐냐. 일단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한번 보자면요. 2022년에 2.6을 했어요. 그리고 2023년에 1.4를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겨우 아슬아슬하게 2.0을 했는데 그동안의 성장세라든지 실질적인 물가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보자면요. 사실상 마이너스 수준이고요. 특히 2023년에 1.4 작년에도 이제 겨우 2.0인데 이것도 거의 그냥 겨우 턱걸인데 2025년 올해도 윤석열이 저지른 일 때문에 현재 자칫하면 0점대 추락까지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1점대를 3년 4년 연속으로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 7, 80점, 8, 90점 맞던 우등생이 갑자기 뭐 20점대 낙제 수준으로 경제가 폭망했다. 경제 성장률에서 일단 딱 성적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 성장률 수치를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국가급이고 인당 GDP를 볼 때도 2022년에 32,000, 2023년에 33,000, 2024년에 36,000인데 이것도 여전히 3만대예요. 3만대고 그다음에 이것도 환율이 올라가 가지고 착시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높다는 식으로 이제 정부는 계속 자료를 이제 좀 뭐랄까요 각색하고 있는데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랄까요 원래 문재인 정부 때서부터 쭉 달려오던 그 패턴에 의하면요. 애저녁에 도달했어야 되는 게 4만 불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지금 도달 연도가 점점 미뤄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IMF나 이런 쪽에서 분석은
미뤄지는 것도 아예 한참 미뤄질 거고 이러다가 곧이어 대만에게도 추월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뻥 좀 보태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대만보다도 못 사는 나라 되는 거 아니야? 개인적인 1인당 GDP를 보면 이런 정도까지 사실 이제 국가 경제 추락, 개인 소득 추락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환율이 사실 우리 정부한테 제일 중요한데 지금 뭐 계속해서 고환율 그리고 작년에는 특히 이제 내란 계엄을 일으키면서 1478, 80까지 올라가면서 환율에 관해서 그야말로 이제 쇼크를 줬죠. 쇼크를 줬어요. 예, 이게 어느 정도 충격이냐면요. 기업들 입장에서 이 정도 환율이면 우리 장사 못해라고 마지노선으로 걸어놨던 게 1,300선이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한 20% 정도 됩니다. 대충. 그다음에 1,350선이야도 대충 한 20% 정도 되고 1,399 그다음에 1,300대까지만 해도 버텨. 여기 또 한 20%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60, 70% 기업들은 1,300대를 넘어가면은 우리는 더 이상 장사 못해. 번 것도 다 털려야 되고 수입도 감당이 안 돼라고 했는데 이미 1,400대를 지금 1년을 살아왔어요. 지금 202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고환율로 인해서 엄청나게 사실은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런 고환율 상황은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희망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자본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벌어진 일인데 근본 대책은 하지 않으면서 임시 방편으로 겨우겨우 이제 환율 시장에서 막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외환 보유고가 급속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거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예, 200억 불 정도에서 이제 정부가 시작했는데 지금 이 4,100억 불 정도고요. 이 앞자리 100자리도 곧 무너집니다. 14100까지 제가 확인했거든요. 여차하면 무너져요. 우리가 외환 보유액은 진짜 IMF를 겪어봤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년에 100억 불씩 국가가 갖고 있는 달러를 팔아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까지 국가 경제를 망치면서 니네들이 잘한 게 뭐야 라고 할 때 늘 말하는 게 우리는 문재인 정부 때 빚을 하도 많이 져가지고 힘들게 들어왔고 후세를 위해서 빚을 안 질 거야. 국가 뭐 긴축재정 이야기하고 긴축재정하고 건전재정은 꼭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말뿐이었고요. 국가 채무도 보면은요. 이거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2022년에 1,067조 정도 시작해서 작년에 1,195조 정도까지 쭉쭉 늘어나서 사실상 계속 상한을 뚫고 국가 채무가 늘어만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로 인해서 그러면 국가 채무도 늘고 한데 정부라도 빚을 안 지고 있느냐 정부는 잘 운영하고 있느냐라고 볼 때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관리재정 수지라고 하는데 윤석열이 첫 해 들어왔을 때 마이너스 117조 했고요. 작년에 87조 했고요. 2024년에도 104조 해서 대충 1년에 100조씩 정부가 적자를 내고 있다. 이게 진짜 심각한 거죠. 심각하죠. 그러니까 기재부가 왜 있냐. 세수 추계를 왜 하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올 법 하잖아요. 지금? 예. 세수 추계는 다 틀리고 있어요 매년. 그리고 왜 틀리는지도 말해주고 있는데 고치지 않고 있고요. 정부의 폐쇄성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면서 공개를 안 하고 있고 지네들 스스로는 잘했다고 해서 업무 평가를 계속 고득점을 받고 있어요 기재부가. 웃기는 거죠. 예. 나라 국가는 이어가고 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잖아요. 이제 줄어들고 근데 정부는 돈을 안 썼단 말이죠. 근데 정부의 빚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는 돈을 안 써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빚이라도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빚도 많아졌어요. 왜 그런가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뭐냐면 그러니까 산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관리를 전혀 못한 거다. 이 지점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영역은 정말로 정부의 실력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수출을 우리가 윤석열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덕수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수출한다는데 둘한테 어떻게 책임을 지게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관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돈을 안 써서 경제 성장률도 안 나왔고 낮아졌는데 돈을 안 쓰기라도 하면 그러면 자산이라도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산도 줄었어요. 흥미로운 현상이죠. 근데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부자 감세가 있었고 감세가 그리고 기업들도 사실은 대기업 위주로 감세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또 그 원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최악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 돌파하고 있고요. 네. 1,800조를 뭐 예전역에 넘었고 지금 거의 1,900조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것도 이제 따져보면 부채가 늘어나니까 이 악순환이거든요. 쓸 돈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은 더 안 좋고 내수에도 안 좋고 이런 상황이고 가계부채는 왜 이렇게 늘었어? 라고 보면 빚내서 집 사. 아까 이제 부동산 얘기로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쪽을 늘려가고 통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거고 기업 부채도 엄청 늘었습니다. 기업 부채도 사실상 이거는 공식 숫자는 아닌데 제가 좀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이것도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상 최고치인데 가계 부채 는다는 건 사람들이 많이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나마. 근데 그렇죠. 기업 부채도 엄청 늘고 있어서 기업도 번 돈으로 다 이자 갚고 하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자도 못 갚는 기업, 소위 말하는 좀비 기업도 계속 늘고 있고요. 요것도 조만간에 수출 모멘텀이나 이런 게 이제 관세 때문에 좋아질 기미가 좀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 상황이 조금 오래 가면은 이제 기업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위기 사인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버티기 어려운 한계 상황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가계, 기업, 정부 지금 다 박살나는 중입니다. 고용률은 어떻습니까? 그나마 이 정부가 자랑하는 게 우리는 고용은 잘했어 라고 해서 고용률은 조금씩 좋아지기도 하고 문재인 정부 때도 좋아 이렇게 자랑했는데 이거는 겉으로만 좋고 내실은 안 좋아요. 그때 코로나 때 사실은 우리가 대면 접촉이 다 금지되면서 식당이라든지 여러 서비스업이라든지 다 문 닫았잖아요. 그때 팍 줄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많이 올라갔다고 자화자찬하는데 그래서 늘어난 일자리는 60대 여성 고령 그리고 임시직 일자리들 많이 늘었어요. 쉽게 말하면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 요양보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숙박업에서 이제 청소하시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분들 일자리 많이 늘었는데 속살로 들어가 보면 아까 기업도 안 좋고 다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규직 일자리 40대 우리 경제 허리 아닙니까? 40대 일자리 그리고 우리 경제 미래 청년 일자리 여기는 늘지 않고 오히려 뒷걸음질 쳤어요. 그러니까 속이 안 좋아요. 속이 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특히 청년 고용률을 제가 한번 갖고 왔더니 늘질 않고 있죠. 그리고 46.6에서 시작해서 계속 줄고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양상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식구가 다 있는데 가장 아버지는 직장이 없어요. 놀고 있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나간다 그래서 식당이나 요양보호사 쪽으로 나가서 돈을 벌고 있고 아들 딸들은 취업이 안 돼. 그래서 그 임시 알바 이런 걸로 전전하는 딱 요 양상이에요. 이래 놓고서 그래도 4명 다 굶는 것보다는 1명이라도 나가잖아.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이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경제 성장률을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로 만들었고 국민들의 1인당 소득 역시 대만에게도 거의 밀릴 정도로 뒷걸음질 치게 만들었다. 그리고 4만 불이 곧 돌파될 것처럼 보이던 흐름을 꺾었다는 거예요. 흐름을 꺾었고 환율 외환보유고 고가채무 같은 큰 매크로 흐름 같은 것들은 진짜로 관리가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가계 기업 모두가 어렵고 취업도 안 되는 상황. 그야말로 살림살이 좋아진 게 하나도 없고 살기가 퍽퍽하게 만들어 놨다. 석고대제도 시원찮을 판인데 뭐 잘한 게 있다고 근데 뭐 잘한 대권을 그러니까 한덕수가 뭘 믿고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성적표 하나라도 뭐 들이대면은 진짜 뭐 나는 몰랐다 이럴 수 있나? 모르겠어요. 기재부가 한 거야. 나는 몰랐어. 이럴까?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이광수 대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 그러니까 경제가 뭐 외부 환경이라든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정부는 뭘 했느냐를 물어봐야 좀 환경 탓이냐? 그렇죠. 능력 탓이냐? 그렇죠. 근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실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 지점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부를 맡긴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도 맡긴 거고 세금도 낸 거 아닙니까? 그럼 뭔가 이제 투자도 하고 뭔가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정미론 현상은 이제 경제 얘기를 할 때 윤석열이 그 강요들이 그러니까 장관들이나 아니면 경제 관계자들한테 걱정을 하면 이 얘기를 꼭 했대요. 걱정하지 마라. 대왕고래 프로젝트 있다.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 야, 진짜 바보야. 거기서 수십조 원이 나오는데 뭔 걱정을 하냐. 조금만 기다려. 이랬다는 거예요. 진짜로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놀랄만한 접근이죠.
그러니까 아무 걱정 안 했던 거예요. 뭐 국가가 GDP가 떨어지든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든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든 가계부채가 오르든 야 걱정하지 마. 거기서 기름만 터지면 다 끝나는 거야. 나는 그것도 궁금해. 네. 체코 원전 있잖아요. 남는 거 하나도 없잖아. 맞습니다. 이제 뭐 계약 체결한다고 하는데 네네네. 이거 사실대로 보고했을까 대통령한테? 나 그것도 궁금해. 야,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지금 그렇죠, 상황 그렇죠. 보면. 네. 근데 대통령이 그것도 알고 야 그래도 밀어붙여. 우리 뭐 뭔가 실적 과시해야 돼. 내 임기 중에. 네. 당연하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2기에 24조 내지는 26조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를 일단 수주 받았는데 유럽 현지에서 짓는다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유럽에서 지을 때 유럽에서 지어지는 원전들 평균 단가가 한 기당 30조가 다 넘어요. 근데 우리는 2개를 지금 24조에 짓겠다고 하는 건데 이걸 잭팟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잭팟이야? 라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지을 때 하나에 뭐 한 7, 8조면 줘. 6, 7조면 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2개 합치면 우리는 뭐 한 12, 3조면 줘. 근데 한 24조 5조니까 10조 버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긴 유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재반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일단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을 당연하죠. 시간대나 뭐 이런 게 우리랑 다르잖아. 그럼요. 네. 다르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짓는 원가대로 그대로 지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현지에서는 유럽에서는 도저히 이 가격이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체코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덤핑에 가까운 가격이기 때문에 프랑스니 뭐니 다 제끼고 한국에게 줬다. 걔네들도 분석해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싸게 짓겠다니까 얼타거나 지어봐라 이렇게 준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익이 안 나는 구조일 게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공개됐는데 미국이 이거 우리 특허 침해야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렇지. 그리고 프랑스도 떨어졌는데 그렇죠. 야 알고 봤더니 한국 얘네들은 이의가 있는 상황이니까 나도 이의 제기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됐는데 프랑스 거는 최근에 이제 기각이 됐고 미국도 이제 기각이 됐어요. 왜냐 한미가 지난 1월에 손잡았더만 모종의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한 내용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굴욕적인 합의인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는 비공개인데 공개된 것만 3개예요. 뭐냐면 프로젝트당 한 2조 정도 미국에게 일감을 준다. 그리고 제일 핵심인 연료봉을 미국 걸 쓴다. 자, 그리고 미국의 지적재산권 로열티를 앞으로 영원히 인정한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이번 주에 나온 일단에 공개된 내용이 뭐냐. 유럽은 미국이 수주하도록 우리는 빠진다. 아, 미국이 수주하도록. 그럼 뭐예요? 그동안 모든 비난이 뭐였냐면 저가 수주야 덤핑이야 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그나마 이쪽에서 디펜스하는 논리가 뭐였냐면 야 처음에 유럽에 깃발을 꽂을 때는 좀 손해보면 어때 소위 말하는 샘플이잖아 플래그십이잖아 그 정도는 해야지 손해보고 들어간 다음에 우리 잘 졌죠 앞으로 우리 해주게 해주십시오 이런 전시 효과 때문에 처음에 좀 손해봐도 돼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100번 양보해도 전 말도 안 된다고 보지만 100번 양보해도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이번에 미국과 합의한 거 중에서 일단의 내용이 공개된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입니다. 사실이라면 이것만 손해보고 짓고 앞으로는 못 져. 그럼 미국이 다 먹는다. 네, 유럽은 미국으로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수주해 오면 하청 주겠지. 조금 먹고 떨어져 이런 식으로. 니네는 이제 우리 저작권 다 인정하기로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아주 굴욕적이면서 방산 저 원전 지적재산권이나 이 주권까지도 포기한 매국노 협상이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자랑할 일이 절대 아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히 저 같았으면 수주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은 사실은 한국형 원자로가 굉장히 뭐랄까 월등한 그런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공사비를 낮출 수 있는 기술력이긴 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유럽의 그 상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네. 유럽은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대부분 LNG를 수입해서 자기네 난방도 돌리고 이랬는데 갑자기 그게 끊기니까 막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발전도. 네. 네. 그래서 이제 유럽의 국가들이 앞으로 원전을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 세계에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기업, 국가가 누가 있느냐를 좀 살펴보면 직접 건설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은 중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그리고 중국, 일본, 프랑스 뭐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유럽에서 원전이 많이 투자되면 이거 내 나라가 경쟁하겠죠. 근데 중국은 사실 여기서 빠져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는 한 3군데, 4군데가 경쟁할 거예요. 근데 이 원전 수주는 뭐냐면 이런 공산품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수주를 하면 다음 건 못 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캐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수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코를 수주하면 다음 좋은 거 나오면 그건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거를 예를 들어서 가격을 높게 해도 된다. 앞으로 물량이 많기 때문에 네.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 안 돼도 돼. 다음에 해도 되니까. 수익성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성과를 보여주려고 덥석 문 거예요. 그리고 가격차가 엄청 난단 말이죠. 지금 그렇게 급한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치적으로 성과를 보여주려니까 수익성이 낮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수주에서 아까 박시영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저가 수주도 우려가 크지만 다음 거 좋은 거를 수주 못 한다고요. 그게 더 문제입니다. 니네 체코에는 저렇게 싸게 들어가는 거 왜 우리한테는 비싸게 네. 이럴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으로 갈수록 경쟁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기회비용이 엄청 크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더 저는 안타까운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격차 관련해서도 더 심해졌다고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 경제에서 또 가장 잘못한 게 사실은 이 빈부 격차와 소득 격차가 커진 건데 이걸 한번 보시면 그래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최근 특히 2022년부터 최근 3년간의 소득 격차를 보면 상위 10%하고 하위 10%의 격차가 훨씬 더 커졌어요. 쉽게 말해서 최근 4년간 상위 10%의 소득은 올라갔네. 2천만 원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네, 올라갔네. 그런데 하위 10%는요, 100만 원 늘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냐면 물가 상승률을 대비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소득이 거의 증가하지 않은 거라고 보고 있는. 실질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렇죠. 하위층도. 예. 그러니까 훨씬 더 빈부 격차가 커지고 소득 격차가 커져서 저걸 이제 공고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제의 소득 격차가 커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경제의 활력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거예요. 빈부 격차가 커지고 소득 격차가 커지면.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측정할 때 그러니까 투자가 증가하면 잠재 성장률이 증가합니다. 항상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뭐냐면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잠재 성장이 올라가죠.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면 혁신이에요. 그렇지. 생산 혁신. 그렇죠. 생산성이 올라가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투자는 사실은 그동안 잘 못했잖아요. 다 미국 가서 공장 지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혁신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기술 혁신이. 근데 기술 혁신의 바탕은 저 소득 격차와 빈부 격차를 줄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경제적으로 증명된 하나의 그 가장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소득 격차가 줄어야 쉽게 말해서 일할 맛이 난다요. 혁신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저 소득 격차를 크게 만든 건 사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굉장히 낮춘 또 하나의 원인인 거죠. 아,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군요. 자, 그리고 부동산 한번 짚어주시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아까도 이제는 박시영 대표님이 얘기했는데 어쨌든 가계부채가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그래프가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 뭐 지난번에 잠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2023년도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정부가 55조 8천억에 달하는 정책 대출을 시장에 쏟아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경제가 안 좋아서 정부가 한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유일하게 한 일이요. 돈을 풀었네. 부동산 시장에 가격 빠지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뭐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보금자리 대출이라든지 엄청나게 대출을 여기서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 저거를 예를 들어서 마중물 일종의 마중물이 돼서 집값이 좀 올랐어. 그렇죠. 집값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저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값의 양극화, 지역의 양극화를 더 크게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무주택자나 실소유자들이 사잖아요. 실거주자들이. 그러면 누군가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 판 자금으로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보면 여기서 일반 대출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 판 자금으로 또 대출을 일으켜서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를 산 거예요.
더 거기가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강북 아파트는 팔고 강남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 대출은 예를 들어서 강남과 강남의 양극화를 더 키운 또 주범이기도 합니다. 강남북 간에 그렇죠. 더 키웠다. 예. 그러니까 유동성을 막 시장에 유입되면서 이게 레버리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문제입니다. 아까도 얘기 들었듯이 가계부채를 키운 거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 알겠습니다. 예. 진짜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 네, 화장실이 즐거운 제품이죠. 셀티아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엄청 보시잖아요. 네, 제가 좀 화장실 좀 오래 앉는 습관이 있거든요. 오래 핸드폰 들고 가면 안 되는데 어떠세요? 빨리빨리 해결하십니까? 좀 빠른 편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괜찮습니다. 그럼 두 분은. 근데 이제 분명히 가족 중에 이거 필요하신 분 많습니다. 많아요. 왜냐면 아이들도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네, 맞습니다. 저같이 습관이 핸드폰 갖고 들어가는 사람들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꼭 필요한 제품이 바로 셀티아이입니다. 화장실이 즐거운 셀티아이. 왜냐하면 셀티아이는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이거든요. 건강식 기능식품이죠. 전문기업 셀로닉스가 연구 개발하고 18년간 꾸준히 사랑받는 제품이 바로 셀티아이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의하는 유산균 충분한 양으로 건강상 이익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이죠. 유산균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셀티아이 유산균이 18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는 특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원료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 14도 이하 냉장 관리. 저도 집에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이제 매일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이중 보호 포장으로 먹기 전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장까지 살아 있습니다. 핵심 균주와 맞춤 균주 조성으로 나에게 맞는 제품 선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 있어. 아이들부터 어른용으로 다양하게 있어요. 이게. 종류가 있더라고요. 6개 여기 다 써 있더라고요. 종류 많습니다. 6개인가 7개 있습니다. 베이비. 네, 다 많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필요한 제품들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셀러닉스 ERP 기준으로 약 66만 개의 셀티아이가 소비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66만 개가 팔린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대단한. 그리고 올해 3월 기준 네이버 리뷰 평점 5점 만점이잖아요. 4.9점 평균. 대한민국 그야말로 대표 유산균 이렇게 불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티아이 많은 분들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네이버에서 바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셀티아이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셀티아이 저 하나 먹어보고 일단 이거 먹으면 효과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방송 끝나고 먹어야지. 되게 유산균 꼭 필요하다 해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 건강 챙기셔야 돼 이제. 그래서 유산균 많이 찾는데 특히 이 셀티아이는 많이 소문이 나 있더라고. 왜냐하면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후원회원들 들어와 있는 방에서 이 제품이 광고하기 전부터 저희 방송에 광고하기 전부터 이미 구매하신 분들이 있다. 평가가 막 올라오더라고. 좋다고. 이 셀티아이가 이제 박시영TV 광고까지 하냐고 막 이러면서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셀티아이 만나봤습니다. 최근 나온 소식이 미국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 3년 만에 역성장했다. 이게 이제 어제 나왔던 소식 같은데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네. 드디어 관세 전쟁을 시작했는데 미국에서부터 역효과가 드러났다. 우려했던 것들이.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리고 이게 또 우리 앞으로 한국에 미칠 영향. 요거가 조금 제가 볼 때는 단칼에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예. 왜냐면은 이제 자세히 보면은 들여다볼 부분이 좀 있는데 일단은 현상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마이너스 0.3을 했다. 1분기에. 근데 이제 이 지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분기에 뭐 0.3 했다. 그러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곱하기 4 하면 그게 1년치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1년치 할 거라고 예상되는 그 추세를 고려해서 그 분기를 말해요. 그럼 만약에 요대로 그대로 간다면 그냥 1년치가 마이너스 0.3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네. 예. 네. 그럼 미국이 지금 작년에 뭐 2를 했네, 뭐 어쨌네 저쨌네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러면
1년 성장률이 0.3으로 간다는 거야. 이 정도로 가면은 이거 너무 충격적인 수치 아니야? 네. 일단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면 했길래 이렇게 나왔나라고 보는데 이유는 뭐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전쟁을 할 것처럼 다 누구나 예상했잖아요. 네. 당선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수입을 왕창 했어요. 관세가 붙기 전에 비싸지기 전에 내가 미리 사야지. 이렇게 해서 수입업자들이 왕창 수입을 했는데 대충 한 50% 정도 수입이 늘었어요. 1년에 100만 원 정도 수입하던 수입업자가 야 150 해. 이래가지고 엄청 수입을 해서 재고를 쌓아놨다는 거예요. 관세 안 받기 전에. 근데 그 수입은 50% 늘었는데 수출은 1.8%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 손해를 본 거죠. 순수출 항목에서. 네. 그다음에 이제 민간 소비도 생각보다는 안 늘었어요. 1.8 정도 늘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제가 머릿속은 정확히 해드릴까? 머릿속은 좀 까먹었는데. 민간이 아무튼 뭐 그 정도 됐나 봐요. 그런데 정부 지출도 줄었어요. 정부 지출은 왜 줄었나? 공무원을 머스크 형님이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다 잘라 그러니까 정부가 임금을 들쓰게 되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충격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수입이 엄청 늘어났던 게 큰 요인. 그다음에 민간 소비가 생각보다 둔화되는 느낌이 좀 있는 거 하나. 그다음에 정부 지출이 확 준 거. 요거 때문에 마이너스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충격이 온 거다. 그러니까 너 임기 100일 기념으로 네가 만든 관세가 결국 너한테 부메랑이 돼서 이런 성적표를 받았지. 그렇지. 이렇게 돌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시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표 나오자마자 미국 시장에서 일단 주가 팍 떨어졌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자. 이런 이제 의견들이 갑자기 대두가 된 거예요. 수입이 느는 거 맞아. 근데 그거는 원래 쓸 거였잖아. 안 쓸 거를 새로 수입이 는 게 아니고 원래 살 거 미리 땡긴 거야. 그거를 1년치로 퍼뜨려야지. 그러니까 재고를 3개월치 쌓았다. 그럼 그거 앞으로 3개월 동안 천천히 풀 거잖아. 그래서 이 수입이 늘어난 거를 중립으로 다시 계산을 해봐야지. 이번 분기 걸 왜 1년치가 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해서 풀어보자 이거죠. 그리고 공무원 이번에 타격 준 것도 이제 정리 끝났잖아. 머스크 테슬라 경영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이것도 중립으로 풀어봐야지. 2분기부터는 반영이 안 될 거 좋아질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풀어놓고 보면 생각보다 선방한 거 아니야? 라는 시선이 좀 올라왔어요. 지금. 그래서 장 후반에 낙폭을 좀 줄이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어요. 그래서 어느 게 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수치 절대값으로는 충격이고 그 충격을 준 원인은 결국 트럼프 관세 때문이다라는 현상은 확실합니다. 다만 수치가 주는 충격만큼 실제 충격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과도하게 쇼크다 이렇게 보지는 어렵다. 다만 현상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관세가 준 충격이 앞으로도 계속 소비를 위축시키고 실제로 물가를 계속 높이고 그리고 사재기라든지 수입 관련한 부담을 계속 늘린다. 2, 3, 4분기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연간 현상으로 확대될 거고 이게 1분기에 국한됐고 관세 충격이 덜 간다. 또는 덜 간다. 요거를 잘 보셔야 된다. 약간 요렇게 조금. 그렇게 봐야겠군요. 그 지금 관세, 미국 관세 이거 지금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미국 관세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지만 이제 사람을 주목해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 하시죠. 참모가 누구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둘이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베센트 뭐 재무장관 계속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그 많이 나온다는 이제는 협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러니까 나바로하고 베센트가 있었는데 이제 나바로라는 사람이 이제 물러나고 그래서 베센트가 이제 제가 볼 때 협상의 주도권을 이제 잡았는데 그래서 최근에 중국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서는 최대한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한다. 근데 일본과 협상을 볼 때 이제 속내를 드러낸 거죠. 뭐냐면 미국 제품 많이 수입해 가면 용서해 줄게. 뭐 이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는 뭐 계속 이제 협상하는 거고 제가 볼 때 중국과의 협상도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뭐 둘이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시진핑하고 이제 트럼프하고. 그래서 저는 이미 방향은 꺾었다. 그럼 미국하고 중국하고 조금 그 뭐랄까요 관계가 회복이 돼서
관세 문제가 뭐 상식적인 선에서 타결이 많이 됐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기회가 이제 열리는 건데,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는 중국에 저는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하고 관계도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네네. 뭐 민주당이 어쨌든 미국하고도 잘 지내지만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하잖아.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네. 그리고 중국이 볼 때 대한민국을 원해요 지금. 이화책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는 뭐 여행 뭐 이런 것도 좀 그치. 많이 가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이제 대한민국을 원하니까 우리가 잘 이 관계를 잘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미국하고 중국이 좀 풀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 미국에서 좀. 저는 그런 무역과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는 큰 문이 열렸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도 우리를 원해요. 그렇게 해주길. 지금 보면. 아니. 미국도 대한민국 기업이라든지 한국을 원해. 그렇지. 미국에 투자하라 뭐 LNG 얘기, 조선 얘기, 방위비 이런 거 하면 이제는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야 한국은 실력도 있고 또 경제 규모도 있으니까 한국하고 잘해봐야겠다 의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네. 근데 또 중국도 대한민국을 원해. 그러니까 이 양쪽에서 저희가 얻을 게 되게 많다. 그러네. 리더만 똑바로 서 있으면 되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있다, 오히려 굉장히 큰 공간이 열려서 사실 대한민국이 그래서 기업들이나 엄청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거꾸로 주식이라든가 이런 투자, 금융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 이광수 대표님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제 바닥은 분명히 찍은 것 같다. 잘 A 주시 하셔라. 이제 상승 국면을 접어들 수 있다. 그 말씀 하셨는데 최근에 어쨌든 불확실성이 조금 없어졌잖아요. 내란 관련해서 약간씩 없어지다 보니까 주식도 저점을 좀 찍은 느낌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대한민국 주식은 지수를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 이야기처럼 뭐 지수가 5천 간다. 그러면 이제 지수 사면 되는데 저는 일단 지금은 지수보다도 이제 어떤 상품, 어떤 종목을 잘 선택하는 애가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게 다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저희 방향성을 보는 게 첫 번째는 중국과 관련된 저는 주식. 중국의 내수와 관련된 한국 주식. 지난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건강기능식품도 애시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K컬처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그렇죠. K컬처 같은 경우 그러겠네.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우리가 그때 BTS 얘기 많이 했는데 군대 갔다 와도. 네네. 그러니까 BTS도 6월 초에 제대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잖아요. 오잖아요. 벌써 다 제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막 또 얘기를 해요. BTS 제대한다고. 야,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렇지. 근데 그건 정해진 날짜 아닙니까? 경제만화방 옛날부터 봤던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거 말이죠. 정해진 날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저는 중국과 관련된 그런 산업이라든지 근데 방향성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화장품 이런 거 봤다면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볼 게. 그거는 지금 몇 주간 우리가 했었죠. 중국의 인구 변화 얘기하고. 그런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 저는 어쨌든 미국의 관세는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한국의 공간이 되게 넓어졌다. 그럼 내가 여기서 질문. 이번에 최상목이 갔다 왔잖아요. 2+2 회담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김태효도 날아가고 막 이래서 미국 쪽에서 그제 또 그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 한국 정부가. 그 얘기 나왔는데 실제 뭐 7월 달에까지 뭐 협상한다, 마무리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새 정부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이 남은 지금 경제 관료들이 장난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레이트 콜이었다. 너무 좋았다. 앞으로 나는 한국하고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 그러면서 한 테이블에 내가 원하는 거 방위비부터 관세부터 조선 투자까지 다 올려놓고 한 방에 해결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그 다음에 보시죠. 트럼프가 야, 한 방에 해결해 라고 하니까 한덕수도 오케이 했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갑자기 베센트가 최상목을 불러요. 그리고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원래 갈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야, 왜 따로따로 와?
같이 만나. 그러니까 1대1 승부하지 말고 한 방 해봐. 트럼프가 지시한 맥락대로 회담의 구도가 잡혔죠. 예. 구도가 잡혔단 말이에요. 야, 이해되시죠? 아, 불리한데? 왜 구도부터 자꾸 이렇게 미국이 원하는 호흡으로 맞춰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서 일단 회담이 열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보세요. 회담의 목표, 구도 이게 미국의 흐름으로 갔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뭐냐면 의제거든요. 의제 선정이 뭐가 돼야 되냐면 원래는 없던 관세를 갑자기 미국이 올려서 이게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관세만 갖고 회담이 열려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야, 너 왜 25%로 했어? 우리 깎아줘. 네네. 우리 원래 FTA 아니야. 이걸 가지고 한참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해도 되는데 의제를 그거 하나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막상 회담하러 가서 어떻게 됐어요? 의제가 4개로 드러났어요. 첫째 관세 비관세. 둘째 경제 안보. 이거 뭐예요? 중국 봉쇄할 때 그렇지. 너도 같이 해. 그렇지. 이게 의제로 올라갔어요. 셋째 미국 투자. 알래스카부터 시작해서 다 투자해. 이게 안건으로 올라갔어요. 넷째 통화 환율 정책. 우리는 관세 올라간 것만 따져도 시원찮을 판인데 미국이 원한 아까 트럼프가 원했던 한 밥상에 다 올려놔 했던 그 흐름대로 안건을 다 올려줬어요. 여기서 게임 끝났어요. 제가 볼 때. 협상의 툴, 협상의 의제 거의 80% 미국이 원하는데 다 맞춰줬다. 그 다음은 뭐냐. 질질 끌어야죠.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뭘 하고 왔냐면 줄라이 패키지 7월 안에 끝내겠습니다라고 해서 데드라인도 맞춰줬어요. 이 7월은 뭐냐면 미국이 90일 유예해 준 거예요. 그 유예 기간 안에 우리가 맞춰주겠다는 거거든요. 유예 안에 협상 끝나는 나라 제가 볼 때 몇 개 안 나와요. 몇 개 안 나옵니다. 어떻게 다 끝내고 60여국을. 그러면 새 정부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 예를 들면 시간을 계속 벌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계속 벌어야지. 그 90일을 계속 도가하면서 우리는 회피 전략, 속도 조절론, 그다음에 한 테이블을 미국이 원하면 우리는 테이블 쪼개기. 이게 우리의 전략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한덕수, 최상목 이 팀이 가서 이 국익이 걸린 이 큰 전략을 힘을 못 쓰게 다 바꿔놨어요. 한 테이블로 맞춰놨고. 그러니까 새 정부에서 그걸 해낼 수 있는 환경이 되나요? 뭐 무조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막 버티고 막 떼쓰고 뺐어야죠. 그리고 뭐 니네도 한무 FTA 니네가 깬 거 아니야. 우리도 깨겠다. 근데 이제 불리하게 출발 안 해도 될 뻔한 회담을. 근데 지금 뭐냐면 오늘 수요일이죠. 예. 오늘부터 실무로 회의에 들어간다는 거. 이런 타임 테이블을 다. 목요일. 예, 목요일. 날짜 가는 걸 모르겠어요. 이걸 다 해줬고 네. 조금 지나면 테크니컬한 그룹에서 숫자 싸움까지도 끝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맞춰줬어요. 왜 그렇게 하고 왔어? 라고 막 비난을 하니까 안 그랬는데 이러고 거짓말했잖아요. 그 거짓말이 드러났잖아요. 어제 새벽에 베센트가 얘기했잖아요. 쟤네들 선거 때문에 이거 타결해가지고 이거 들고 이걸 성과로 포장해서 선거하려고 하더라. 캠페인에 활용하려고 하더라. 미국이 확인해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매우 불리하게 미국의 호흡에 맞춰서 모든 게 진행되고 있다. 큰일 났다. 자, 질의응답을 조금 받고 시간 여력이 있으면 그 다음 주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질의응답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미 님이 저 혹시 MG 손보 사태에 대한 패널들의 전망이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불안하고 정보가 없어서 걱정이 많다고 가입자라고 하셨는데 혹시 저 내용 알고 계시나요? 뭐 일단은 저도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이제 속 내용을 좀 듣는 게 가끔 있는데 예. 저거는 속 내용은 못 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겉으로만 보시면 불안하실 법한 게 지금 경영상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좀 죄송하지만 청산 내지는 뭐 파산을 가야 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사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팔려고 지금 매물로 올려놨는데 최근에 이제 매각 협상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안 됐고 그럼 다음 인수자를 또 찾아야 되는데 현재 손보 쪽을 인수를 희망하는 인수 희망 그룹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 딴 데도 많아. 부정적이고. 그래서 지금 인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제 법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는 다 보호됩니다. 근데 그럼 5천만 원 넘는 건 어떡하지? 나 크게 했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제가 따져보니까 한 10,000분이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금자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계시고 그 5천만 원이 넘는 금액만 따져보니까 한 1,7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불안하실 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약을 못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 계약을 그대로 누가 인수하는 회사를 지분을 인수해서 살리는 게 최선인데 이걸 못 살리면 어떡하느냐. 그럼 정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추가 인수는 찾겠다라고 그러는데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개별적으로 말이 되는 계약 몇 개만 어떤 회사에 좀 인수 좀 할래? 이렇게 해서 뿌려주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젊은 고객들. 그래서 이거 누가 보더라도 내는 보험보다 타는 게 적어. 이거 이득이네? 그런 것들은 인수가 되겠죠. 근데 나 유병자야. 병이 있어. 사고 경력이 많아. 이런 좀 불리한 계약들 있잖아요. 네. 여기 있으니까 해줬거나 여기 가입 중에 이제 그런 리스크가 올라간 고객들 있잖아요. 여기 인수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인수 아니고서는 답이 없어서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라니 님이 로봇주나 AI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네. 종목도 사실 엄청 많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기준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준이냐면 예를 들어서 로봇주나 AI 소프트웨어는 막 사람들이 지금 열광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쪽 흐름이 잡혔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과연 그게 좋은 분야긴 한데 그게 예를 들어서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개별 주식이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 로봇주나 AI 소프트웨어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그래서 주가도 많이 이미 반영된 거죠? 그래서 저는 쉽게 말해서 재미가 있을까? 많이 올랐다. 좀 그런 차원이 있어요. 그리고 변동성이 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시장에서는 좀 방향성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건 투자하는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다 틀릴 수는 있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휴일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예.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머니볼. 예. 머니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어떤 영화냐면 야구 영화예요. 야구 영화인데 구단이 그러니까 오클랜드 애슬릭스라는 구단이 있는데 야구 구단이 있는데 야구 구단이 있는데 예산이 적어요. 그렇지 들었다. 그래서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잘하는 선수를.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수들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데 싼데 우리한테 도움을 될 수 있는 여기서 도움이라는 건 뭐냐면 승리에 뭐 타격에 도움을 주거나 뭐 홈런을 잘 치거나 이게 아니고 우리한테 승리를 줄 수 있는. 그렇죠. 이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일 확실하게 그 선수를 평가하는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타자를 볼 때 홈런, 타율, 타점 이런 것만 보는데 출루율을 보기 시작해요. 출루율이 중요하지. 그래서 몸을 맞든 막 포볼로 성관이 좋아서 포볼로 나가든 안타 안 쳐도 좋아. 무조건 나가면 돼. 이걸 보기 시작했는데 투수 약 올려고 투수가 빈볼 던지게 만들든.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면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포볼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막 쌍갑이 될 거야. 그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뚱뚱해. 뭐 예를 들어서 뭐 언행이 안 좋아. 사실 그것 때문에 승리를 결정하는 야구 선수 중에 신장이 작은 선수들 있잖아요. 키가 작은 선수들 던질 데가 없어 투수가. 그렇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이 포볼로 나가. 그러니까 이게 불과 그런 출루율을 보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할 때 전 이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관점을 좀 다르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왜냐하면 투자는 예를 들어서 로봇주나 AI 소프트에서 한 방 먹는 게 투자가 아니라고요. 그래, 지속해야 되고. 그걸 바꿔주셔서 우리 이광수 대표가. 지속해야 되고.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그래서 이 영화를 볼 때 여러분 제가 주목한다는 대화 중에서 두 개거든요. 뭐냐면 거기서 이제는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인데 이제 그러니까 구단주는 아니고 이제 단장이에요. 스카우트하는. 거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progress. 계속해야 돼. 그죠? 또 두 번째 단어는 patient. 그래서 인내심 있게 계속하는 게 사실은 투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영화를 보시면서 저는 관점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계속 쫓아다니다 보면 한 번은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너 2배 올라서 3배 됐어.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운이에요. 이거 투자를 실력으로 만들려면 남이 안 보는 걸 보고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투자하는 인내심이라는 단어 중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자, 좋은 날님이 너무 좋은 방송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지난 방송도 봤는데 킨덤 오건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데 이미 작년 대비 40% 이상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도 앞으로를 보고 계속 모아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회사가 일단 뭐 저 말씀드린 거니까 회사가 실적이 계속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제가 이 회사를 얘기 드린 이유가 미국의 LNG라든지 이제는 자원 개발이 될 텐데 인프라를 네. 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계속 예를 들어서 LNG를 개발하면 이런 어떤 관을 이용해서 네. 그래서 통행료를 받는 회사거든요. 그게 돈 버는 거지 뭐.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킨덤오건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 네. 그 말씀이네. 타코비님이 한미 반도체와 하나 세미텍은 어떻게 될까요? 저기 좀 사연이 있는데요. 네. SK 하이닉스가 잘 나가잖아요. 네. HBM 그 고대역 메모리로 잘 나가는데 그 잘 나가는 데 있어서 꽁짝이 잘 맞는 영혼의 파트너가 한미 반도체예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그러니까 그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때 네. 하나, 둘 이렇게 계속 단을 쌓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쌓을 때 연결해서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연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TC 본더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한미 반도체가 사실상 거의 뭐 탑 수준으로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미가 그거를 하이닉스에 사실상 독점으로 그동안 쭉 대줬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한미랑 서로 잘 되는 거죠. 너도 우리한테 납품해. 나는 반도체 너 도움으로 반도체 잘 만들어서 미국에 엔비디아에 납품하니까 너무 좋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8년간 네. 동맹으로 잘 살았는데 최근에 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SK 입장에서는 근데 극단적으로 한미에 불나면 우리는 못 만드는 거 아니야? 아, 너무 독점이라? 그렇죠. 그래서 어느 장비나 어느 소재도 거래소는 적어도 보험 또는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라도 두세 개 이상 갖고 있어야지 그래. 그런 차원이다라고 일단 말을 합니다. 말을 하면서 한미 네가 싫은 건 아니야. 우리 마음이 깨진 건 아니야. 그런데 나는 이제 한화 세미텍에서도 납품을 좀 받아야겠어. 이렇게 해서 거래선을 하나에다 줬어요. 한미는 열이 받은 거죠. 내가 그동안 8년간 우리 서로 잘 먹고 잘 살자고 다른 데에 납품하는 것보다 70%에 너한테 납품해 줬지. 그리고 내가 우리 인력을 무료로 AS 인력들을 니네 회사에 거꾸로 공짜로 파견해서 관리해주면서 품질 관리 해줬지. 이렇게 잘했는데 지금 네가 나 말고 지금 다른 처벌들이요? 약간 이런 느낌 있죠.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더군다나 한미가 배신감을 느낀 이유는 한미의 독점 기술을 몇몇 직원들이 한화로 이적하면서 탈취당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한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가 작물을 사준 거나 마찬가지야. 하이닉스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래선 다변화가 아니라 너는 나를 버린 거기도 하고 나한테 물건을 훔쳐간 작물의 비를 첩으로 드린 거나 마찬가지야. 난 너무 열받아 이러면서 지금 파견돼 있는 직원들을 회수하고 나 다시 너한테 납품 단가 그러면 시장가를 올릴 거야. 이러면서 둘이 싸움이 났어요. 그렇군요. 그런 와중에 이제 한미는 그럼 한화가 기술 탈취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소송 중이에요. 그러니까 한화는 우리 그런 적 없는데 너 왜 우리 기술을 모함해? 라고 해서 거꾸로 한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이 문제가 아직 안 끝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미도 하이닉스에 열이 받아 있고 하이닉스는 나 그런 거 아니라니까 거래선 다변화 정도야 라고 했는데 너 왜 자꾸 나한테 소위 말하면 개겨. 내가 갑인 거 몰라? 그렇지. 이번에 내 지위를 확인시켜줘? 뭐 이렇게 되니까 한미 입장에서는 네가 정말로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도 납품 중국이나 미국에 할 수 있어. 그리고 나 옛날에 삼성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내가 지금 삼성에 안 주고 너한테만 줬거든. 삼성한테 11년 전에 싸운 적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나 그럼 삼성한테 가?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냄새도 풍기면서 지금 K 반도체에서 지금 현재 이런 막장 드라마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한미랑 한화는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가 어쨌거나 한국 내에서 앞으로 독점적 지위를 놓고 싸우겠죠. 한화도 어쨌거나 기술은 있다고 지금 덤비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요 둘 사이는 특허 쟁탈 또는 명예훼손 등등등 소송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주식이 좀 출렁거릴 수도 있겠네요. 출렁거렸죠. 다 출렁거려요. 왜냐면 한미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SK랑 틀어지면은 너도 납품할 데 없잖아. 시장에서 약간 그런 것도 우려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박시동 평론가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자, CHSU님, 장 CHSU님, 테슬라 엔비디아 전망이 어떤지, 하나오션 전망은?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뭐 실적 전망이라든지 방향성 전망보다도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리스크 투자에서의 리스크는 변동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 엔비디아는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두더지 잡기를 하는데 엇갈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걸 안 하려면 이제는 예를 들어서 매주 뭐 그러니까 매일 뭐 한두 주씩 산다? 이렇게 사 모은다. 이럴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테슬라, 엔비디아를 사기에는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그냥 예전처럼 매년 한 주씩 사면 좋을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의미가 별로 크지 않다. 그래서 투자기의 두 종목이 좋은 상황인가? 그러니까 회사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래서 저는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많다는 거예요. 투자할 곳이. 네. 꼭 여기이어야 하냐. 그렇죠. 더 좋은 데도 많은데 상황이. 그렇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미국 주식 얘기하면 뭐 테슬라, 엔비디아, 뭐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나오션은 뭐 지금 각광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앞으로 미국에서도 뭐 조선 발주를 많이 한다. 뭐 이런 호재도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군함들이 앞으로 뭐 300몇 척이 발주 대기 중이라니 뭐 이런 얘기 호재로 봅니다. 그런데 미국은 못 만드니까 그럼 뭐 중국에다 주문할 거야? 적국인데 결국 우리가 받아오겠지라고 하고 하나오션이 이걸 만들 수 있는 보안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미국 군함을. 그리고 실제로 2척을 현재 수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보여줬어요. 우리 잘하지 이런 것도 보여줬고 호재가 많아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렇다고 쳐. 근데 이게 정점이냐 좀 더 갈 거냐 이거는 이제 개별 분석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편하게 분석하면 되는데 지난주에 며칠 전에 이제 충격파가 한번 있었어요. 하나오션이 원래 옛날에 대우조선이잖아요. 그런데 한화가 산 거거든요. 그 왜 한화한테 넘어갔냐면 부실했고 분식회계 나왔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계약 가지고 막 사기치고 이래가지고 산업은행이 일단은 인수했다가 현재 이제 한화한테 넘어간 건데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이제 산업은행이 블록딜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지금 지난 이틀 3일 전에 9만 몇천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산업은행의 매각 단가가 8만 원 초반이에요. 지금 갑자기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그게 뭐예요?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거기가 꼭지야. 지금 8만 몇천 원에 팔면 잘 파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가에 찬물이 껴는 거죠. 여기서 더 못 가는 거야?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 물량이 아직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이제 누가 사는지 이제 블록이니까 뭐 외국인 누가 사고 결정되겠습니다만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시장이 풀리고 그게 다시 상승 추동력을 얻을 때까지 조금 시차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 지금 갑자기 충격파를 두드려 맞아가지고 7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네, 그런 상황이 있다. 네, 그런 걸 좀 그래서 이 충격을 단기에 조금 극복하려면 시작 조금은 필요하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인터베터님이 중국 내수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 말을 잘 이해를 못 하겠다고 기본적인 어떤 방향인지 그런 종목을 찾는 중국 내수와 관련된 종목을 찾는 어떤 길을 좀 잡아달라 뭐 그 얘기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뭐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이라든가 아니면 테슬라, 엔비디아 이야기 한미반도체는 좀 예배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동안 계속 얘기해왔던 거예요. 그러면 해왔어요. 지금 중국 내수도 꾸준히 방송 들으면 꽤 많이 힌트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 방식도 인터베터님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게 막 좋다 이걸 떠나서 그 방식을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알려드렸냐면 제가 매수라는 거 뭐냐면 미국 안에서 어쨌든 생산되고 소비되는 그런 제품을 보자는 거죠. 일단 거기 한정도 놓고 중국. 그러면 지금 중국의 내수의 모습이 어떠냐? 중국의 그 안의 모습이 어떠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그 중에서 전 뭘 주목했다? 고령화. 나이들을 먹어가고. 그렇죠. 고령화를 주목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쫓아오잖아요. 그럼 그렇죠. 건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렇죠.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관심 갖는 영역들이 늘어난다. 근데 흥미롭게도 뭐냐면 50대, 60대가 많아진단 말이야.
네, 1차 베이브붐 세대. 네, 그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세력이죠. 근데 그들이 건강에 관심 있을 때 제일 먼저 뭘 한다? 쉽게 말해서 비타민을 먹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막 강요하는 거 아니고 추천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방식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90년대 막 2000년대 넘어오면서 그런 게 생겼잖아요. 약간. 옛날에는 관심도 없었던 영역인데 사실은. 삼시세끼 밥만 먹으면 되지 뭘 챙겨 먹어 이랬다가 바뀌었잖아 이게. 제가 요즘 또 관심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보고 놓고 그거에 관련된 한국 회사가 있느냐를 찾아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중국의 폐차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의 1인당 소득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우리나라처럼 자동차를 바꾸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이 폐차가요. 그냥 길거리에다 버려놓고 그냥 가버려. 그래요? 그 엄청 돈 되는 거 아닌가? 폐차 다 끌어모으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중국의 폐차 시장을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이에요. 참 관심이 많아. 그래서 그 안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수라는 건 중국 안의 모습을 잘 보자는 거죠. 거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거 출발점은 뭐냐면 일단은 관심 있게 그런 뉴스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예를 들면 우리도 막 부동산 얘기할 때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1인 가족이 많아지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잖아요. 과거 대비. 그래서 주택 유형도 좀 바뀌는 것도 있었잖아요. 한동안. 그렇죠. 막 오피스텔 막 이런 게 막 붐도 일었다가 지금은 아니지만 막 이런 어떻게 보면 가족의 구성이 어떻게 바뀌고 이런 거에 따라 또 주택시장이 그러다가 또 어떤 거냐면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인구는 우리가 줄어드는데 사실은 1인 가구들이 독립 가구들 있잖아요. 독립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또 수요들이 꽤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수요가. 그렇죠. 과거에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부 정책이 이 방향이 잘못됐다. 그런 것도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그걸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일단 관심 갖고 보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지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찾은 다음에 그럼 전망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예를 들어서 회사라든지 종목을 찾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좋은 날이 이제 마지막 질문 저분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주신 건기식 ODM 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어떤 회사를 선정할지 정하는 기준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답변하기 좀 어려워. 아니요. 이것도 다 사실 했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해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회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매출이다. 그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얘기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제일 위에 뭐가 있습니까? 매출이 있어요. 매출 다음에 원가, 이익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일 위에 있다는 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이 팔리고 있고. 네. 그러면 그 관련된 회사 중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하는 회사. 증가하면서 규모도 있고. 근데 증가하는 게 중국에서 매출이 증가하네? 그러면 이제는. 중국에서 많이 팔린다는 얘기네. 예, 끝나는 거죠, 뭐. 이런 방식을 쓰시면 된다. 자, 이제 우리가 뭐 또 한 주 뒤에 봐야 할 것 같다. 뭐 끝으로 한 말씀, 뭐 SKT 요즘에 뭐 난리가 아닌데 거기는 뭐 주가 이제 많이 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주가는 생각보다는 덜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긴 그렇구나. 하는데 생각보다는 덜 떨어져요. 근데 왜냐하면 근데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우리가 날 잡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지금 단기 충격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플랫폼을 장악하는 산업이고 그렇죠, 2,300만 고객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번에 손에 얼마 물어줄게 해도 한 달 지나면 요금 들어오고 한 달 지나면 요금 들어와요. 이 구조가 있는 한 충격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 고객이 이탈이 되면 이 구조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통신사를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 정도까지 신뢰를 잃느냐 안 잃느냐가 재무 충격을 버티냐 안 버티느냐. 그걸로 보이는데 지금 한 8, 9만 명 정도 현재 이탈한 것 같은데 그 정도면 2,300만 중에서 버티죠. 근데 이제 이게 진짜 국민적 반감이 세져서 20만, 30만, 50만 이렇게 그거는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SKT가 어떻게 대응하냐. 사람들 감정이라는 그런 거거든. 그렇죠. 인터넷 비기원이 요즘에 웃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수혜주는 거기야. 그렇네요. 맞아요. 네. 끝으로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하실까요? 사실 지금 이제는 어쨌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좀 뭐 경제라든가 아니면 투자에서 변동성이 클 것 같아서 네. 조금 더 집중해서 이제 투자 얘기를 좀 해볼까라는 계획을 좀 갖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저는 뭐 경제 얘기 되게 중요하죠. 문제의식을 갖는 게. 그런데 저는 어쨌든 우리가 처음 출발한 목표도 이제는 투자에 대해서 상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보라든가 아니면 저희 이런 중산층이나 투자를 좀 알게 하는 게 저희가 목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눈을 뜨게 만드는 거.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심기 있잖아요.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갑자기 막 내란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희도 좀 정신없어 했는데 좀 이제 방향을 잡고 이제 그거 하시자고 이제 뭐냐면 다음 주부터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들 좀 보면서 말이죠. 네네. 그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어떠한 그 분야 있잖아요. 어떠한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하는지 네, 그리고 네.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지 뭐 이런 것들을 팁을 좀 드려서 우리 독자들이 먼저 고민할 수 있도록 거기서부터 출발을 좀 해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한 10만 명씩 봐야 흥이 날 텐데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근데 쇼트는 많이 보셨더라고요. 이제. 네네. 그래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말이에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박시동, 이광수 사모펀드 기다리고 있고. 진짜로 사모펀드 워크숍 하시나요? 그거는 대선 승리를 한 다음에. 근데 저 부릉부릉님 돈 많다고 그때 얘기해 주신 분. 나 돈 많으신 분이죠? 맞아. 그 얘기했어. 네, 나중에 따로 제작진한테 문자를 주세요. 100억 모아주실 건지, 500억 모아주실 건지. 저희가 대선 끝나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구원이다. 박시영TV.com